오늘은 저유가가 가져오게 될 최악의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저유가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세계 경제가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디플레이션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위험이 다가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유가가 가져오게 될 최악의 시나리오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 상태의 저유가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외환위기 상태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투자 붐이 일었습니다. 아시아 기업과 국가들은 막대한 외국 채권을 발행했죠.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달러를 무지막지하게 빌려온 겁니다. 그렇게 빌려온 돈을 이용해서 무분별한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투자와 중복 투자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아시아 기업과 국가들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상수지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8% 넘게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빌린 돈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안감이 엄습한 거죠. 나의 투자자금, 내가 빌려줬던 돈을 먼저 회수하려고 자꾸자꾸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업과 국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을까요? 일단 기업들은 안 그래도 적자 상태였는데 지금까지 막대하게 빌렸던 달러를 갚지 못하면서 결국 줄줄이 파산을 하게 되고요. 이 파산한 기업과 연계됐던 중소기업들 혹은 거래기업들, 이런 기업들까지 줄줄이 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산했던 기업들이 자신만의 자산으로, 자신만의 돈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했던 것은 전혀 아니죠. 여러 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그동안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파산을 하게 되니까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금융기관까지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금융기관까지 줄줄이 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를 계속해서 빼나가면서 달러 원 환율이 2,000원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환율을 우리나라는 막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보 유고에 있는 달러를 계속해서 팔기 시작하죠. 물론 충분한 외환보 유고가 있었다고 자랑을 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외환보 유고가 거덜날 때까지 팔아도 환율의 급등은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환율 방어에 실패하면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일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떠올려 보자면 대형 위기가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빌렸던 돈, 즉 채권을 말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대형 위기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인데요. 저유가 상태가 이어지게 된다면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살펴보면요. 먼저 저유가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기름을 팔고 그리고 원자재를 팔아서 돈을 버는 원자재 기업들은 수익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속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원자재 기업이 파산할 수가 있게 되죠. 원자재 기업이 파산하면서 이와 연관되어 있는 중소 원자재 기업 그리고 원자재 중개업체들도 줄줄이 도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에게 투자했던 기업들, 즉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 투자 은행들마저도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투자은행들이 자신들이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투자은행들이 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금융권 위기로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투자은행들이 원자재 기업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자금을 어디선가 유통을 해야 됩니다. 어디선가 돈을 가져와야 되죠. 예금자나 투자자가 나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그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올까요? 바로 원자재 기업이 아닌 전혀 다른 산업에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빌려줬던 돈들까지도 회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원자재 시장에서 발생했던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악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파산을 한 에너지 기업이나 혹은 파산할 위기에 처한 원자재 기업들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세계 최대의 원자재 중개업체인 글렌코어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었고요. 201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했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58개였습니다. 전년도인 2014년에는 20개였던 것에 비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서 그 기업의 개수가 약 3배나 뛰게 된 것이죠. 이렇게 파산을 하거나 혹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 원자재 기업들이 많다는 측면을 봤을 때 현재 위험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죠. 왜냐하면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저유가 상태가 극단적으로 지속됐을 때를 가정하고 세운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를 통해서 저유가가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나리오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유는 어떤 위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지 절대로 저유가 상태가 지속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반드시 발생한다고 전망한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